1989년 도쿄 부동산업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합니다. 떨어져도 20% 정도일 겁니다. 곧 안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강남 다른 부동산업자가 같은 문장을 말합니다. 시간차는 30년이지만 발언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1989년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자신만만한 나라였습니다. 도쿄 항공부지 1.15 평방킬로미터의 가격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치와 같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넘어 미국 주식의 1.5배, 세계 주식의 45%를 일본 한 나라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니케이는 80% 폭락하고 1991년부터 2001년 사이 181개 은행이 도산합니다. 일본은 그 후 30년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세계 2위 경제대국이 한순간에 30년의 침체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일본과 얼마나 닮았을까요? 이야기는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5개국 재무장관이 모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개국이 합의한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달러를 의도적으로 절하시킨다. 그 부담은 사실상 일본의 엔화가 짊어지게 됐습니다. 환율이 240엔에서 120엔으로 단 3년 만에 50% 절상됐습니다.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86년 도쿄 마루노우치의 한 종합상사 사무실. 30대 직장인 다나카 씨는 인생 첫 주식을 매입합니다. 회사 동료 모두가 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산 그날 밤 다나카 씨는 동료들과 긴자의 작은 술집에 들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수출 부진을 막기 위해 일본은행은 즉시 금리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1986년 1월 기준금리 5.0%에서 시작해 1987년 2월까지 5단계에 걸쳐 2.5%로 내렸습니다. 사상 최저금리, 풀린 돈은 갈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향한 곳이 바로 부동산과 주식이었습니다. 은행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중은행 부동산 대출 잔액은 1988년 31.4조엔에서 1990년 42.4조엔으로 단 2년 만에 35% 늘었습니다. 전국 지가지수는 1984년 100에서 1990년 160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6대 도시만 따로 보면 100에서 300까지 3배가 됐습니다. 도쿄 도심의 상업지 평당 가격은 14만 달러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시기 뉴욕 맨해튼 평균의 350배입니다. 일본 부동산 총가치는 추정치로 약 20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부동산 전체의 5배, 일본 국토 면적은 미국의 25분의 1입니다. 주식시장도 동시에 폭주했습니다. 1989년 12월 니케이 평균은 38,915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로 미국 시장의 1.5배에 도달했습니다. 니케이 PER은 7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회사가 한 해 동안 번 이익으로 7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미국 평균은 12배, 일본은 그 6배 비싼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록펠러 센터를 사들였고 소니는 컬럼비아 픽처스를, 마스시타는 MCA 유니버설을 인수했습니다. 도쿄에 본사를 둔 한 장난감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국 GDP의 일정 비중에 달했습니다. 일본인 자신들조차 우리가 미국을 살 수 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 광기에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1988년 보고서에서 이것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묻혔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있는 시기에 이건 거품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산 주식은 1988년 말까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다음 해 봄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대출로 매입했습니다. 평생의 첫 집이었습니다. 당시 대출금리는 낮았고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오를 것 같았습니다. 다나카 씨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결정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시작한 이 거대한 흐름은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니었습니다. 환율 절상으로 막힌 수출을 자산 가격으로 메우는 거대한 우회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회로는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일본인은 그것을 버블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호황이라고 불렀습니다. 1988년 도쿄,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가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20%일 겁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1988년 일본의 모든 통계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23구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일반 직장인 연봉의 18배에 달했습니다.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지만 사람들은 대출로 샀습니다. 은행은 100년 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빌려서 자녀 세대가 갚는 사실상 두 세대에 걸친 빚이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폭주했습니다. 도쿄 인근 한명문 골프장 회원권은 4억엔에 달했습니다. 평범한 부장 연봉 50년치였습니다.
긴자의 한 사거리 모퉁이 땅값은 1제곱미터당 38,000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의 광기는 더했습니다. 일본 본토 IT 기업이 아닌 한 작은 부품회사의 시가총액이 미국 IBM을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도쿄 부동산 업자들은 황궁의 정원 한 평이 캘리포니아 전체의 가치와 같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인 자신들도 그 숫자에 도취됐습니다. 일본인 평균 임금은 미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1989년 1인당 GDP는 약 25,000달러로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와이의 호놀룰루 부동산은 일본 자본이 절반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골프장도, 미국 영화사도, 록펠러 센터도 일본 깃발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일본이 미국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인 자신들은 드디어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자축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1989년 가을 회사로부터 첫 보너스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샀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는 이미 균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1989년 일본 GDP 성장률은 4.7%였지만 임금 성장률은 그보다 느렸습니다. 자산 가격만 빠르게 부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따라오지 않는 자산 인플레이션. 이 단어는 1989년 당시에는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26년 똑같이 마주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는 100만엔짜리 와인이 매일 팔렸습니다. 일본 기업의 접대비가 1년에 6조엔을 넘었습니다. 한국 GDP의 일정 비율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도쿄의 택시기사는 손님을 골라받았습니다. 단거리는 거절하고 시속 100km 미만으로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긴자의 클럽에서 회사 부장은 호스티스에게 100만엔짜리 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 경비로 처리됐습니다. 일본 기업의 접대 문화가 정점을 찍은 시기였습니다. 일본 부동산 회사는 미국과 유럽의 최고급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1989년 한 해 동안 일본이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 규모는 한화로 약 78조 원이었습니다. 1989년 4월 도쿄의 한 부동산 모델하우스 신축 분양 1호점에 줄을 선 사람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추첨 경쟁률은 100대 1이었습니다. 당첨자에게는 즉시 1억엔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분양가의 절반이었습니다. 매입한 그날 밤 매도하면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익이 났습니다. 이 광기를 진정시킬 것이라고 믿어진 단 하나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일본은행 BOJ였습니다. 그러나 BOJ는 1989년 봄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BOJ가 침묵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산 가격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동시에 환율을 다시 절상시켜 수출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9년 5월 도쿄대 한 경제학 교수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부동산은 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였습니다. 교수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PER 70배는 정상이 아닙니다. 황궁 부지가 캘리포니아와 같다는 평가도 정상이 아닙니다.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학술지의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시민들은 부동산 모델하우스 줄에 서느라 그 논문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1989년 가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용히 BOJ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산 가격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이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1989년 5월 BOJ는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들어갔습니다. 2.5%에서 3.25%로 사람들은 이 정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신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니케이는 그 후로도 계속 올라 1989년 12월 29일 38,915포인트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다나카 씨의 주식계좌 잔고는 그날 5천만 엔이 됐습니다. 1986년 250만 엔으로 시작한 투자가 3년 만에 20배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돈으로 아내에게 처음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12월 29일 니케이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그날 BOJ 총재 미에노 야스시는 더 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리를 6%까지 올리고 부동산 대출 총량을 규제한다. 총량 규제, 일본어로 소료 키세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은 단순했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부동산 대출을 늘릴 수 없다. 그리고 6%. 단 1년 만에 BOJ 기준금리는 2.5%에서 6%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부동산 대출 이자도 함께 따라올라 한 달 사이 가계이자 부담이 2배가 됐습니다. 다나카 씨가 1989년 봄에 산 아파트의 대출 이자도 2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1990년 1월에야 통지서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 1월 4일 일본 첫 거래일 니케이는 그날 2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블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누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1990년 1월 한 달 동안 니케이는 18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이 정도면 곧 반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BOJ 총량 규제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 신규 대출을 거절하기 시작하자 부동산 거래 자체가 멈췄습니다. 거래가 멈추니 가격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음 거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거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없는 시장은 가격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없는 자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일본인은 그 사실을 1990년 봄에 깨달았습니다. 1990년 봄, 도쿄 황궁 인근의 한 부동산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1년 전 가격의 60%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1990년 한 해 동안 니케이는 38,915에서 23,000까지 내렸습니다. 40% 폭락.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바닥은 곧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오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도, 1992년에도, 1993년에도 니케이는 13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2003년 4월 7,607포인트, 1989년 정점에서 80%가 사라졌습니다. 주식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도쿄 6대 도시 지가지수는 1990년 300에서 2005년 100으로 정확히 3분의 1이 됐습니다. 1991년 한 해에만 일본의 은행 도산이 시작됐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모두 100잠비를 한 개의 은행이 사라졌습니다. 일본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빠르게 파산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부실 채권을 그대로 두고 살아있는 척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을 좀비 기업 문제라고 부릅니다. 좀비 기업은 빚을 갚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내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일본 경제의 활력은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다나카 씨가 1989년 봄에 산 도쿄 외곽 아파트는 1995년 시점에 매입가의 60% 가격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출을 갚으면서 그 집에 계속 살았습니다. 1995년 11월에 어느 월요일 아침, 다나카 씨는 회사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명예퇴직 통보였습니다. 그의 나이 47세였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다나카 씨는 처음으로 우리 세대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나카 씨와 같은 명예퇴직자는 그 해에만 일본에서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평생 직장을 약속받았던 종신고용이라는 단어는 1995년부터 일본어 사전에서 의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체 GDP 성장률은 1990년대 평균 1.4%로 떨어졌습니다. 1980년대 평균 4.1%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엔진은 여전히 돌고 있었지만 회전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세계 GDP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무너졌습니다. 1991년 약 15%였던 비중이 30년 뒤인 2021년 약 5%로 줄었습니다. 정확히 3분의 1 토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은 30년의 침체에도 세계 GDP 3위를 유지했습니다. 거품이 꺼져도 그 이전에 쌓아둔 산업 기반과 기술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은 잃어버린 30년을 몰락이 아니라 성장이 멈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이상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 자신들은 이 30년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5가지 행동 패턴이 일본 가정에 정착했습니다. 이 패턴이 한국의 시청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입니다. 첫째, 자국 채권 보유. 일본 국채는 1990년대 이후 95% 이상이 일본인과 일본 기관이 보유했습니다. 외부 충격이 와도 우리가 우리에게 빌려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정적이었습니다. 둘째,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인식. 1990년 이후 일본인은 집은 투자가 아니라 사용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살기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셋째, 현금 비중 확대.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현금의 가치가 커집니다. 일본인은 가계자산의 절반 이상을 현금과 예금으로 보관했습니다. 넷째, 다세대 동거. 부모 세대의 집을 활용해 두 가구가 함께 살면 주거비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3대 동거는 1990년대부터 다시 늘어났습니다. 다섯째, 도쿄 외곽 단독주택 선호. 일본의 MZ세대는 도쿄 한복판 아파트보다 치바와 사이타마의 단독주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거품이 적고 자녀 교육 환경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가 일본인이 30년의 침체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거품이 꺼졌다고 인생이 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2026년 한국으로 옮겨봅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사무실, 부동산업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합니다. 떨어져도 20% 정도일 겁니다. 그의 자신감은 통계가 뒷받침합니다. 서울 PIR은 22.5배, 평범한 가구 연소득의 22.5배가 평균 아파트 가격입니다. 2018년 20배를 넘은 이후 6년 연속 그 수준 위입니다. 참고로 같은 시점 도쿄의 PIR은 4.9배, 서울이 도쿄보다 4.6배 더 비싼 도시가 됐습니다. 일본 거품 정점기였던 1989년 도쿄와도 비교할 만한 숫자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900조 원,
GDP 대비 1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1990년 정점기 가계부채는 GDP 대비 70%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출 구조에는 한 가지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 한국은 약 60%로 일본 1990년 당시의 30%보다 훨씬 높습니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지만 금리가 오르면 즉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1900조 원 채무자에게 청구서가 갑니다. 이런 구조 위에 2026년 4월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합니다.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받은 아파트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김 부장, 다주택자입니다. 만기를 2달 앞두고 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안내문을 받습니다. 이번 만기에는 연장이 어렵습니다. 그는 말없이 안내문을 접습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보유와 매각, 두 갈래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섭니다. 여기에 더해 스트레스 DSR이 확대 적용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집을 사려고 해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집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도 4월부터 차등 적용됩니다. 평균 대출액 이하는 0.05%, 그 2배까지는 0.25%, 그 이상은 0.3%. 큰 대출일수록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함께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정책 변화 위로 시세도 함께 움직입니다. 서울 평균 매매가는 1월 11.76억 원에서 3월 9.64억 원으로 3개월 사이 18.1% 낮아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평균 직장인의 약 4년치 연봉이 한 채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격차는 더 또렷합니다. 강남구는 5주 연속 약세가 이어졌다는 통계가 있고 평당가는 약 9,562만 원, 마포구는 약 6,750만 원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리에 따라 가격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강북 외곽인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은 신고가를 따라가지 못한 채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강남 평당 약 9,562만 원과 도봉 평당 약 2,700만 원, 같은 도시 안에서 약 3.5배의 격차가 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도 균열이 보입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74.3조 원, 그중 유이부실우려 여시는 14.7조 원으로 8.4%에 달합니다. PF 연체율은 3.88%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의 빈집 문제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빈집은 약 130만 채, 비수도권 일부 군 단위에서는 빈집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빈집은 2023년 기준 약 900만 채, 총주택의 13.8%입니다. 한국은 그 길을 약 30년 시차로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 한국의 출산율은 0.78,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1989년에 처음으로 1.57을 찍어 1.57 쇼크라고 불렸습니다. 한국은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2026년 서울 마포구의 한 신축 아파트. 30대 부부가 영끌로 산 그 집. 매월 대출이자가 부부 합산 월 소득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만 버티면 가격은 다시 오를 거야. 1989년 다나카 씨의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일본과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적절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차이점 하나, 한국 부동산은 외국 자본 비중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한국의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30%로 일본 1990년의 5%보다 훨씬 높습니다. 외국 자본은 위기 신호가 보이면 빠르게 떠납니다. 일본은 1990년 위기에서 외부 자본 유출이 적어 시간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 시간이 더 짧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이점 둘, 분단과 국방비. 한국은 GDP의 약 2.5%를 국방비로 사용합니다. 일본은 약 1%, 위기 시 활용 가능한 재정 여력이 일본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차이점 셋, 내수 규모. 일본은 인구 1억 2천만 명의 큰 내수 시장이 있어 수출이 어려워도 내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인구는 5천만 명, 그 절반 이하입니다. 차이점 넷, 압축 성장. 한국은 1960년대부터 단 6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보다 2배 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자랐습니다. 압축 성장은 깊은 축적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는 일본에 없는 강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IT, 반도체, K-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위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역량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한국은 일본의 30년 전이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의 거울이지만 또한 한국 자신의 길이다가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가 개인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이 30년을 살아낸 5가지를 한국 상황에 맞게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자산 분산. 한 가지 자산에 집중되지 않도록 부동산, 예금, 연금, 해외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일본 30년이 가르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준비 둘,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인식. 집은 사용을 위한 공간이라는 일본의 원칙을 받아들이면 가격 변동에서 받는 심리적 충격이 줄어듭니다. 준비 셋, 현금 흐름 점검. 매월 들어오는 소득과 나가는 지출을 분명하게 알고 위기 시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따로 두는 것이 세 번째 교훈이. 준비 넷, 커리어 다각화. 한 회사 한 직종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기술과 부업을 통해 여러 흐름의 소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일본 명예퇴직 세대가 가르친 교훈입니다. 준비 다섯, 가족 단위 협력. 일본의 3대 동거가 알려준 교훈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거와 육아 비용을 분담하면 한 세대의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5가지를 모두 한 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가족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거품이 꺼져도 인생이 꺼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나카 씨의 가족은 이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품 너머에도 삶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30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폭락의 공포가 아니라 준비의 가능성입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PIR 22.5배, 가계부채 1900조 원, 부동산 PF 174.3조 원, 빈집 130만 채, 출산율 0.78, 숫자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모두 같은 결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길은 일본과 닮았지만 한국 자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준비입니다. 1989년 도쿄의 다나카 씨는 거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30년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의 한국 시청자에게도 같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거품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지만 거품 너머에도 살아남는 준비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게 풀었던 이야기의 핵심을 3줄로 남기겠습니다. 교훈 하나,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가장 비싼 환상입니다. 1989년 도쿄도, 2026년 서울도 그 환상의 비용을 결국은 누군가가 지불합니다. 교훈 둘, 거품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는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1989년에도 2026년에도 그 문장은 같은 모양으로 반복됩니다. 교훈 셋, 거품을 막을 수는 없어도 거품이 꺼졌을 때 살아남을 준비는 가능합니다. 자산 분산, 실거주 우선, 현금 흐름, 커리어 다각화, 가족 협력, 이 5가지면 충분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30년 전인가? 데이터는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운명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작지만 더 빠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노출되어 있지만 더 적응적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짧게 자랐지만 더 새롭게 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일본의 30년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한국의 새로운 길에서는 우리만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1989년 12월에 다나카 씨와 2026년 4월의 강남 부부. 그들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통계 가운데 하나라도 시청자의 가계부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거시뉴스와 개인 지갑은 생각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30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디플레이션과 인구 감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그 3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지 다른 길을 만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의 작은 일부가 시청자 한 사람의 준비입니다. 거품은 항상 다른 얼굴로 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거품 너머를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30년이 우리에게 남긴 5가지 행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곰브리핑은 공식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채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춥니다. 1989년의 도쿄도 2026년의 서울도 결국은 누군가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